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강이라는 단어 리버는 스페인어 리파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강 건너에 사는 사람을 라발레스라고 불렀다죠. 여기서 라이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강의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서로 물을 끌어가면서 경쟁하고 홍수가 나면 협력해서 둑을 쌌습니다. 결국 라이벌이란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경쟁이라는 뜻에 무게를 두곤 합니다. 적절하게 이용하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탐욕이 지나치면 결국 서로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라이벌의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조선의 어느 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네, 김준혁 교수님. 자, 오늘은 윤휴와 침묵의 제국 이런 책이네요. 예, 사실 이 제목에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제가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예, 예.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윤유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아까 저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이제 예. 라이벌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받는 우암 송시열의 최대 라이벌이 지난번에 소개했던 윤선도보다 예. 사실은 이 윤유가 더 극심한 라이벌이었죠. 윤유는 이제 상당한 북벌론자였고 그런 북벌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끝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한 학자의 죽음.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북벌론을 부르짖었고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명분으로 사실은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사형 명령은 사문난적이었거든요. 왜 사문난적? 예, 그렇죠. 예. 당시 같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반란죄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반란죄가 아닌 사문난적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쨌든 그 주체적 시각을 가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의 제후국가가 아닌 당당한 자주적 국가다. 주장하게 대해서도 좀 반기. 그렇죠. 들었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기존의 그 주자학은 주자가 단 한 글자가 틀렸더라 하더라도 혹은 점을 하나 잘못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류가 아니다. 주자의 말씀 무조건 100%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선 학계를 정면으로 부정하죠. 주자의 설명하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비극이고 그런 나라가 바로 침묵의 제국이다. 아마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더 떠들면 죽는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유의 죽음 이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극도의 사대주의로 흘렀다. 그리고 더 이상 윤유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적 정신은 사라졌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부활한 것이 정조대죠. 정조 시대 때 이제 그 실학 정신으로다가 자주 정신이 좀 부활했다가 정조의 죽음 이후에 다시 또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실학은 조금 이렇게 비켜간 거 아닐까요? 윤유가 정면 승부를 했다면 실학은 주자학과 좀 이렇게 비켜가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 대부분이 다 주자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리학자인데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서양의 학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과감하게 흡수해서 실용지향. 그러니까 송호 이익 선생이 이야기하죠. 예. 산홍합일이다. 선비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다. 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실학의 정신인데 결국은 성리학이 기본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잘만 했으면 그때 잘했으면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예. 정신의 혁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안타까워요.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이제 예. 물질주의 어떤 근대화를 갖다가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영국에서 시작됐던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개념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근대적인 그런 문명의 어떤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저는 윤유가 만약에 예. 제대로 된 정치를 지속했더라면 즉 윤유가 당시에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겠죠. 아휴.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이 윤유와 침묵의 제국을 쓴 이덕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덕일 선생이 쓴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또 그 이덕일 선생님이 그 이제 책을 많이 편찬하는 그 모 출판사에서 예. 출판 제안도 받아서 뭐 이제 몇 차례 이제 출판 제안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지금 작업 구상을 좀 하고 있기도 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덕일 선생의 많은 책들과 달리 이 책은 예. 이덕일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덕일 선생이 썼던 뭐 정조와 철인 정치의 시대 혹은 뭐 사도세자의 고백 이런 부분들도 한 소외된 인간 즉 주류가 있죠. 이 주류로부터 비껴나간 인간들. 그러니까 주류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은 인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썼거든요. 그렇지만 이 책은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사상. 이걸 갖다가 윤유를 통해서 녹여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덕일 선생 책이 한 권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더군요. 그때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덕일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회의 아웃사이더이고 비주류의 대명사이죠. 특히나 한국 역사학계에서 그 이덕일은 가장 대표적인 비주류 역사학자. 근데 책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고. 뭐 열광적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학자를 이덕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형은 그렇게 못 쫓아가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시죠. 저도 물론 서울대학 출신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제가 중앙대 출신인데 그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숭실대학교 출신. 숭실대 사학과 출신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 중심의 어떤 한국 역사학계에서 봤을 때는 이 숭실대 출신이나 뭐 이런 학교 나온 사람들이 뭔 역사 공부를 하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이분이 공부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라든가 역사의 대중화 사업들 그러면서도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즉 이 한국 역사가 주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소외된 민중들, 비주류, 상인, 뭐 천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활동 속에서 그 사람들의 투쟁 속에서 이어져 온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계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건 좀 약간 그 과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단재 정신을 이은 단재 신채호의 정신을 이은 단재의 어떤 역사관을 이은 단재의 글쓰기를 이은 한국 내에서의 어떤 유일한 역사학자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극찬을 사실은 좀 하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학계에서 눈총 받으시는 거 뭐 저는 뭐 눈총 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이 주류나 비주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뭐 제가 또 이 나름대로 술을 좀 좋아해 가지고 양쪽 분들이랑 술을 자주 먹기 술로 때문에 평정을 하실 수 뭐 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고 다만
소외된 한 인간의 모습 또 소외된 역사학자를 갖다가 좀 복권을 시켜주는 것들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덕일이라는 분의 사고가 바로 윤유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특히나 왜 이분이 이 책을 썼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거슬리면 이제 죽는다는 침묵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바른 말하면 죽는다. 예.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대 국가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묘총의 난, 즉 조선 5천년대 일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묘총과 정지상이 평양에서 새로운 자주국가 건설을 꿈꾸다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4대파에게 망한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4대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는데 사실은 딱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자주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4대 불가지론 이야기하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선 건국 이후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요동정벌을 계획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겉으로는 초기에는 비자주의 길, 즉 4대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자주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 전기까지 나름대로 자주적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특히나 또 임난 이후에 어떤 자주적 의지들을 막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인 세력들이 인조반정 이후에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잡은 그들이 판단할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는 사실은 실제 나라는 명나라다. 이들은 자신의 국가를 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체적 의식은 사라지고 오로지 4대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윤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윤유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주의 의지를 내놓고 그 속에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자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 북벌이었고 그런 북벌을 내세웠다 결국은 끝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는 조선에서 더 이상 자주 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유를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4대주의라고.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스스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미국하고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2012년에 이양받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위임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태평양 즉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들의 새로운 군사전략 재편 방식에 의해서 그런데 거꾸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것도 군인들이 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 사람들이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마라. 똥별들이. 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자주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그 자주권을 포기한다. 너무도 부끄럽죠. 그 논리가 뭘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그건 거죠.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된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무려 25배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을 쓰고 있으면서 왜 북한보다 군사력이 밀린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바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한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늘 큰 나라에 끌려다녀야 돼. 그래서 큰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빌부터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모습들. 그들이 곧 친미파이고 그들이 곧 그 앞에 친일파들인 거죠. 그들이 곧 그 앞에 바로 큰 나라에 사대하는 서인 세력들, 노론 세력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께서 쓰셨던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조반정 이후에 단 한 번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쨌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윤유가 도대체 윤유의 북벌론은 무엇냐? 사실 윤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북벌론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 굉장한 개혁가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북벌론과 개혁가의 문제는 이제 내일 더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북벌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에 북벌론이 어디 있었느냐.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 효종 때 잠깐 있었던 것뿐이지 예. 명분적 허구론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저는 제 박사 논문에 예. 정조 때 만든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 갖고 제가 학위 논문을 썼는데 예. 그 장룡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정조가 북벌을 계승했고 그런 측면에서 북벌을 하기 위한 군대 양성으로서 장룡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 당시 학교에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예, 그 건에 대해서. 예. 그 시절은 북학의 시대이지 어떻게 북벌의 시대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들 했죠. 그러나 그것은 사료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절이 북학의 시대는 분명히 맞죠. 왜 그러냐. 연암 박지원, 총장관 이덕무, 또 초정 박재가 예. 이 사람들 다 북학을 했던 사람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말이죠. 북벌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 측면에서 북학을 하는 것과 바로 대의적 측면에서 북벌론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는 그 열하일기 보게 되면 곳곳에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의외로 그럼요. 예. 초정 박재 같은 경우는 정조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가 저에게 군대 5천을 주게 되면 바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요동을 가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요동 땅을 점령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효종대 이후서부터 내려왔던 북벌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북벌론이라는 게 뭐냐? 북벌론에 대한 이해 자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벌론이 허구다, 북벌론이 잘못됐다, 북벌론은 조선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사 양성까지 했는데 왜 그걸 다 허구라고 몰아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사람들의 사대가 지금도 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하고 맞짱 깔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나당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나당 전쟁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나당 전쟁의 최후 승리자가 누굽니까? 신라입니다. 신라가 예. 신라가 지금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마지막 당나라의 20만 대군하고 그리고 신라의 2만 군대하고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거기서 끝내 승리를 합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예. 당시 당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는 그럼요. 그 당시에 당나라는 전 세계에서 당나라보다 큰 나라가 없죠. 그 엄청난 군사력. 그런데 그 당시 나당 전쟁도 10배 이상의 군사력을 우리가 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군대를 물리쳐서 이겼어요. 우린 세계 제국을 이긴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몽고와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몽고와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몽고한테 우리가 밀린 게 아니에요. 거꾸로 몽고가 제 부탁을 했어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우리가 독종이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30년간 몽고와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몽고가 한번 가면 다 그냥 작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유럽까지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맞짱 까서 끝내 지지하는 나라가 고려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강대국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고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나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10만의 군대를 양성을 효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단기간 내에 심양을 정벌해서 충분히 중국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를 갖다가 나중에 서인들이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큰 나라를 우리가 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 바라봤던 역사학자들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냐면은
그 북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군대를 가지고 겨우 10만 가지고 어떻게 그 감히 그 이 팔기 체제를 갖고 있는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당시의 북벌은 20만의 군대를 가지고 북경까지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북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 내부가 심각한 동요가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요동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고토, 고조선의 영토, 이 고토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요하를 경계로 해서 중국과 국경 체제를 이루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에 사대하지 않는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종대의 북벌론의 요체였거든요. 이 북벌론의 요체가 실제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왜 드러나지 않았느냐? 효종이 그 북벌론을 이야기하고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이 당시 서인 세력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치욕에 앞서 무조건 주전론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국제적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이 마당에 자신들의 명분에 고집해서 백성들의 죽음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명분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북벌이라고 하는 것을 효종과 함께 내세우게 됐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암송시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효종이 진짜 북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어가지고 자 이제 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벌하겠다. 그래서 효종이 청취자들한테 송구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색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여자들과 섹스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여인들과 즉 후궁이라든가 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섹스라도 하게 됐을 때 자기 정력이 소진된다. 정력이 소진되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오늘부터 10년 동안 몸을 완전히 단련하는 거야. 운동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활 쏘고 말 타고 스스로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죠. 효종이 청룡 언월도 관우가 사용했던 72근의 청룡 언월도를 똑같이 만들어서 매일같이 그거 갖고 무예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휘둘렀다는 그럼요. 거죠. 40kg가 넘는 거예요. 40kg가 넘는 그 월도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무예 연습을 할 정도로 체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인물이죠. 오래 못 살았. 그 인물이 북벌론을 우암송시열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후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효종이 서인 세력들이 자기들은 겉으로는 북벌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전혀 그 전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독사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건강한 양반이 한 10년 정도 재위기간이 10년 했죠. 10년. 그래서 본인이 10년 재위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 이제 북벌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리죠. 펄펄 끓는 나이에 정말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효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제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속 논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 제외하고 현종 말년에 중국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의 난. 바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한족들이 즉 그 청과 연대했던 한족들, 그 청과 연대했던 한족들이 바로 난을 일으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배반하고 청과 붙어갖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당시 이제 이자성이라고 하는 평민이 북경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황제를 죽여버리죠. 이자성이 이제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명에서 순이라고 하는 국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삼계라고 하는 한족 출신 중에 최고 대장이었죠. 그 사람이 지키고 있던 데가 바로 이제 산해관인데 그 산해관 일대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청보다는 만주족보다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성한테 붙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자성이 오삼계를 위무하러 왔던 이제 그 신하 한 명이 있었는데 예. 오삼계는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가서 이제 이자성에게 항복을 하면서 이제 그 순이라고 하는 큰 한족의 나라를 굳건히 하려고 다시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자성의 신하가 와서 그 오삼계가 떠나자마자 오삼계 애첩을 건드려 버리죠. 그래서 오삼계가 열받아 갖고 거꾸로 청나라하고 붙어서 산해관 문을 열어버리고 그래서 청나라 이 만주족들이 산해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명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삼계가 청나라에서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준다고 분노를 해서 난을 일으켰어요. 그 사이에 이제 청나라는 대혼란에 빠졌고 그때를 기회로 잡아서 이제 북벌을 단행하려고 바로 이 윤유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또 어쨌든 질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군요. 그럼요. 뭐 말도 못했죠. 예. 여러 가지로 여자가 빠지면 또 역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글쎄요. 이거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예, 윤유와 침묵의 제국. 뭐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윤유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내일 제가 윤유가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 천하의 이치를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주자가 다시 살아온다면 내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공자는 동의할 것이다. 윤유가 한 말이랍니다. 막힘이 없죠.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천지운행의 이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은 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할 어휘가 모자라고 논리적 문장으로 나타내지 못할 뿐이죠. 헌데 주자만이 천하의 이치를 알고 또 그에 복종해야 한다면 이게 바로 교조주의 아니겠습니까? 현학적 일면이면서 야만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상식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이걸 몰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 후반부는 이런 몰상식의 사회였습니다. 주자에게 반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기 힘들었죠. 아마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서 주자학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역시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역사도 뒤집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서로 다름을 용인하는 민주사회라고 확신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유령처럼 돌아다니죠. 침묵하면 되는 겁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 결국 계속해서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